우리 사회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연합해서 적반하장으로 연일 가짜뉴스 남발하면서 이재명 죽이기 나서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세력과 부패 기득권들에게 이재명은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지금까지 누리던 그 막대한 이권과 기득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공정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도적대가 경비에게 왜 그것밖에 못 막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양아치 깡패 공산당이라 비난하던 그들과 제가 원수 안 된 것만도 다행입니다. 허구한 날 수사, 감사, 조사, 압수수색하면서 탈탈 털어대던 국힘 정권 인사들이 그 민간업체에 곽상도, 원효철 줄줄이 있는데 제게 눈꼽만한 허물이라도 있었으면 가만두었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도덕대들의 선동에 넘어갈 만큼 세상 그리 어리석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고 제발 등 그만 찍으세요. 아니, 그냥 계속 찍으세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수 언론 국힘의 사회주의자 웃는 공격 때문에 제가 망설였던 개발이익 국민 완전 환수대 과감하게 도입하겠습니다. 투기를 원천 봉쇄해서 더 이상 불로소득이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한 나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힘없는 성남시장이 공공개발 못하게 막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을 뚫고 민간업체와 국민의힘이 결탁해서 독식할 뻔한 개발이익 중에서 절반이 넘는 5,500억 원 환수했습니다. 이게 잘하지 않았습니까? 국내에는 물론이고 외국 지방정부까지 수십 곳이 벤치마킹해서 실제로 똑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이 부패 세력 국민의힘이 투기 세력에게 뇌물받고 LH 공공개발 포기시켰습니다. 성남시의회 동원해서 지방채 발행 못하게 했고 그래서 성남시 공공개발 못하게 좌절시켰습니다. 민간 합작에 필요한 도시공사 설립을 방해했고 그리고 민간 합작까지 무산시키려고 적자나니까 하지 말라고 압력화했습니다. 국민의힘 덕에 기회 얻은 민간 업체에서 뇌물 받아가지고 챙긴 게 바로 국민의힘이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 대첩입니다. 원팀으로 똘똘 뭉쳐야 본선에서 승리하고 부패 기득권의 귀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쭉 드릴 때 전남에서는 아마도 이낙연 후보가 이길 것이다. 그러나 미세하게 이길 것이다 라고 이미 전남 선거 있기 전에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또 이 전북 경선 오늘 경선 결과와 관련해서는 어젯밤에 아마도 이재명이가 이길 것이다. 그것은 제가 뭐 점쟁이 친 게 아니라요.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 여론조사의 지표의 추이를 보면 이재명이는 경북에서 반드시 전북에서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 지표들이 대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북에서는 이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전망해 드린 대로 전라 남북도 이 경선 결과 투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재명이가 이제 남은 경선 일정이 있긴 있지만 지금까지 그러니까 충청권에서 5번, 그 다음 강원도, 그 다음에 대구, TK, 그 다음에 전라남북도 이런 걸 보면요. 사실상 경선 최종적인 경선에서 결선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과반을 확보해서 이제 본선 후보로 결정이 되는데 이게 이제 10월 1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9월 26일이니까 한 14일, 2주 정도 시간만 갈 뿐이지 사실상 이제 확정이 됐다.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후보 이러다가 또 중간에 사퇴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지난번에 이제 충청도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정세균 후보가 사퇴했잖아요. 근데 오늘 또 한 명 사퇴했어요. 누가 사퇴했느냐? 김두관이가 사퇴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정세균 후보는 사퇴하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세균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이낙연 쪽으로, 이재명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뭐 이 소문에 의하면 정세균이는 이낙연이 안 도와줘, 이재명이 도와주기로 결심을 했어. 이런 또 이 소문들이 한동안 나돌았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일단 이재명이가 전라북도에서는 확실하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해 드리면서 이제 여권의 경선 구도 또 야권의 경선 구도 이 전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어떻게 이겼는지 한번 보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전북 투표 결과하고요. 그동안에 이제 전라남북도 투표 결과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누적 투표율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재명이는 이번 전북에서 왜 이렇게 큰 차이로 이기게 됐는지, 이것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투표 내용을 보면요. 전북에서는 54.55 대 38.48입니다. 엄청 이겼어요. 16.07% 이겼어요. 이 얘기는 제가 누구차 말씀드리잖아요. 요즘 여론조사 신뢰성이 있다 없다 하는데요. 특정 여론조사 몇 개는 신뢰성이 거의 없어요. 제가 그 특정 여론조사 몇 개를 구체적으로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짐작하실 거예요. 대충 어디가 신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러한 몇 개 특정 편향된 여론조사를 노골적으로 하는데 빼놓고서는요, 전반적인 흐름. 제가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뉴시스에서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이거를 여러분께 쭉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 알렌서치, MBN하고 매일경제에서 의뢰한 알렌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쭉 분석해드렸고, 이 MBN하고 이 매일경제 알렌서치하고요, 그 다음에 뉴시스에서 의뢰한 리얼미터하고 사실상 거의 같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걸 보면서도 이거 전라북도 선거, 호남 선거 끝났다, 이렇게 제가 예측을 해드린 거예요. 저는 어디까지나 제가 30여 년간 정보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근거, 팩트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냥 이 촉으로 분석할 때는 이거 그냥 감이다라고 분명히 저는 말하자면 이 판단의 근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요, 최대한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특히 유튜버를 하든 일반 언론 기관에서 있든 간에 언론 매체에 직업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국민을 가장 무섭게 생각해야 되고, 항상 신뢰성 있는 뉴스를 주는 것을 생명력으로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출처, 뉴스도 꼭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때는 제가 좋은 얘기라고 해서 제 생각처럼 슬쩍 가루가 마르자면 표절하고, 저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처럼 이 전북에서의 투표 54대 55, 16.7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있는 호남에서의 지표율 차이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이 전북의 투표 성향하고요, 전남의 투표 성향은 또 달라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대충 짐작하실 거예요. 전북과 전남의 물론 대선 때 여야가 붙을 때는 똑같아요. 투표 성향에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야가 붙는 게 아니라 자기네 식구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요, 전북과 전남에는 차별적 투표 성향이 나타납니다. 전북 사람들은요, 전라남도 사람들 투표 성향 잘 안 따라가요. 내부적으로 할 적에는. 그렇기 때문에 전남에서는 이제 이낙연 이 후보한테 표를 많이 줬지만, 전북은요 그거 별로 싫어해요. 이런 말하자면 호남적 특유의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정서의 차이가 바로 오늘 이재명 선거의 결과에 그대로 나타났다. 이것이 저의 경험적 분석이에요. 이거는. 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추미애는 5.21, 박용진은 1.25, 그 다음에 김두관은 0.51.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김두관이 사퇴를 했어요. 그러면 호남적 경선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됐느냐? 이재명이가 50.01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낙연은 43.99. 그래서 약 7% 정도로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호남이에요. 이제 전라남북도 가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추미애는 4.65. 그 다음에 박용진이가 0.87. 김두관이가 0.79예요. 그래서 김두관이가 사퇴한 거예요. 1%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버텨봐야 뭘 하겠어요. 자, 그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드릴 지표는, 그러면 지금까지 총 경선한 결과 이재명과 이낙연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이재명은 53.01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이는요 34.48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편차가 거의 19% 차이가 나요. 18.53. 이러니까 지금 앞으로 남은 일정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 이낙연이가 전북에서도 못 찾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이재명이는 TK의 안동 사람이고 이낙연이는 전라남도 지사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에서, 그러니까 안방에서는 이겼지만요 건너방에서는 진 거예요. 이런데 지금 부울경으로 넘어가는데, 부울경 넘어가서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인천 경기로 오는데 이낙연
이기겠어요? 천만에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은, 미안하더라도 제가 이 팩트를 가지고 분석, 합리적인 이 전망을 하는데 그거 누가 시비하겠어요? 저는 절대 감정 가지고는 안 해요. 저도 감정 갖고 하면 다른 얘기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그러면 방송이 아니죠. 어디까지나 이제 저는 유튜버 중에서도 가장 신뢰받는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 막연한 감 가지고는 평가를 최소화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게 53.01 대 34.48이면요 18.53 차이가 나는데, 지금 호남 누적 투표율도요 7% 차이가 나요. 그러면 앞으로는 말이죠, 특히 부울경 지역, 그 다음에 인천 경기 지역, 여기 가면요 지금 호남에서 7% 리드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7% 리드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 정도로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금까지 53%니까 플러스 3을 가지고 있잖아요. 과반에 플러스 3. 과반만 딱 유지하면 절대 결선 투표 안 가잖아요. 그걸로 끝. 딱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선 투표 갈 일은 절대 없다. 0%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도 없다. 이렇게 봐요. 단정적으로. 그러면 왜 전옥현이는 그렇게 보느냐 말씀을 드릴게요. 자, 10월 1일 날 제주에서 1만 명이 경선 투표를 해요. 그 다음에 부울경 지역에서 10월 2일 날 6만 명이 선거에 참여해요. 그 다음에 10월 3일 날은 인천에서 2만 명이 합니다. 그리고서 10월 3일 날 2차 슈퍼위크에 49만 명이 참여해요.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으로 10월 9일 날은 경기도에서 16만이 참여하고 10월 10일 날은 서울에서 4만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3차 슈퍼위크 30만이 참여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적 특성을 보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서울에서 이 대장동 사건 이후로 서울에서 이낙연이가 살짝 앞서는 여론조사가 종종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이 곽상도 아들 사건이 굉장히 큰 저는 영향을 준다고 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호남에서 호남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대장동 사건이 그렇게 먹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야말로 여론의 추이가 굉장히 민감한데, 여론의 추이가 지금 10월 10일이거든요. 2주 사이에 크게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대장동 사건이 9월 2일 날 터졌잖아요. 그럼 오늘이 9월 대장동 사건은 이 뉴스버스가 이제 9월 2일 날 터졌고, 대장동 사건은 추석 직전 9월 13, 4, 5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9월 26일이니까 벌써 열흘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여론조사 나오는 걸 보면 이재명 지사가 조금 빠지긴 빠져요. 그런데 그거는 여야 간의 대결에서는 대장동 사태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윤석열, 홍준표, 이재명, 이낙연 다 이기잖아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권 안의 후보들끼리의 영향은 대장동 사건은 줄어들어요. 작아요. 왜 그러냐? 대장동 가지고 민주당이 크게 다친다. 데미지를 입는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크게 데미지를 입는다.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바보가 아닌데, 야, 이거 여야 간의 본선 게임에 들어가면 우리가 정권 뺏길 수가 있어. 이런 위기의식이 민주당 지지층 안에 팽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의 내부 경선에서는 대장동 사건이 별로 영향을 안 준다. 이런 특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런 지역적 특성에다가 지금 불고 있는 대장동의 바람, 이런 것들이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결선 투표 없이 과반이 굳어질 것이다. 저는 그런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국민선거인 날은 10월 3일 날 발표해요. 총 49만 6,339명. 그리고 경기 서울 당원 투표가 10월 9일 10일 있어갖고 3만 9,177명. 이런 이 선거가 남아 있는데, 이 대장동 사태는 단순한 대장동 사태가 게이트가 아니고 이거는 부동산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지난 3월 달에 LH 사태가 터진 이후로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현 정권이 부동산 잡겠다고 26번인가 7번 내놨는데 100전 100패 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예민해요. 지금 서울 지역 집값, 오늘 조금 전에 저 뉴스를 보니까 지금 여기 서초 이 반포에 있는 아크로 뷰인가요? 아크로 비슷한가? 거기 아파트가요 34평짜리가 42억 간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가격입니까? 저도 맨하탄에서 오래 근무했는데 뉴욕의 맨하탄, 이게 세계적으로 집값이 높은데 아주 유명하잖아요. 맨하탄 집값보다도 서울 강남 상구 집값이 더 강남 몇 군데 집값이 훨씬 높아요. 이거 비정상이에요. 이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비정상을 만드는 거예요. 부동산 문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 그래서 대장동 문제는 사태는 결국
부동산 사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야 간의 대결의 본선 국면에서는 굉장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당 내 경선은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사태를 제대로 검찰이 수사를 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다른 제2, 제3의 특단의 상황 발생이 없다는 전제하에 조국이 절반쯤 무너뜨렸고 대장동 사태가 문재인 정권을 절반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이렇게 느닷없이 곽상도 아들 사건 터지니까, 또 이 원유철 사건 뭐 이미 알려졌던 거지만은 우리 국민에게 굉장히 강하게 지금 어필이 되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여권에서 계속 이거 봐라, 국민의 게이트 국민의 힘 게이트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은 이 프레임 전쟁은요, 이 보수 야권이 약해요. 이 진보 여권이 강해요. 그래서 이 중도표가 흔들리지 않게끔 이 대장동 사태의 본질은 국민의힘 게이트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이러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게끔 국민의힘이 아주 단단한 대여론 작전을 펴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감이 다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 떨어진 감이 내 입으로 들어야 되는데 내 입으로 안 들어가고 민주당 입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지금 이 모멘텀의 극적인 변화,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점을 우리 모두가 유의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제 이겼잖아요. 그럼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면 제가 우려하는 바가 왜 우려할 수밖에 없는지. 우선 이렇게 입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왜 이렇게 이겼느냐, 이재명이 이겼느냐, 정면 돌파 노력이 작전이 성공했다. 그 다음에는 정세균 캠프에 있는 안호영, 그 다음에 이원택,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정세균 이재명 캠프로 갔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선명성과 개혁성을 끝까지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주창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 인사들의 지지 세력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 이런 저는 분석을 하고 싶고요. 오늘 그래서 이제 기자들한테 또 연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국민의힘 정권 인사들이 화천대유에 곽상도 원유철 줄줄이 있었는데 제게 눈꽃만한 허물이 있었다면 가만뒀을 리 없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도적대 선동에 넘어갈 만큼 세상이 그리 어리석지 않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재명한테 할 얘기를 지가 먼저 했어요. 그리고 경선 승리 결과 발표 후에는 기자들한테 대장동 사건은 토건비리 세력과 국민의힘의 명백한 커넥션이라는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결국 이재명이 없었다면 5,500억 원도 환수를 못하고 국민의힘이 바로 가졌을 텐데 그나마 막은 것은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뭐라고 이제 오늘 압승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압도적 승리로 내부 균열을 최소화하고 본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호남의 집단지성이 발현된 것이다. 그리고 전남북 다 합쳐가지고 호남 지역 전체에서 기대 이상으로 많이 승리한 것 같다. 예, 그리고 대장동 의혹이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 같다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가짜뉴스 견강부의 적반하장으로는 세상의 민심을 바꿀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요, 이재명 이 후보의 입장은 대장동 사태 초기 단계에서 주창을 했던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프레임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낙연 후보는 다 끝나고 나서요, 변함없이 희망을 지니고 더 노력하겠다. 현재까지 해왔던 것처럼 제가 가진 진정한 마음을 더 잘 알려드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 저를 지지해준 도민께 감사하고 지지하는 분 뜻도 새길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SBS 예능 프로 집사부 뭐죠?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집사부 일체 참. 예. 여기에 오늘 이제 출연해서 방송이 됐어요. 윤석열이 1번, 2번이 이렇게 이재명, 3번이 이낙연이에요. 사실 이낙연 후보는 되게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10월 10일 날 끝나는데 10월 4일인가 아마 이게 방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별 영향가가 없을 것 같기도 한다. 그래서 참 굉장히 우려할 것 같은데, 여기서 여러 가지 참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터놨어요. 우선 몸에 점이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김무선이 본인이 자기가 무슨 썸씽이 있다는 거 다 이실직고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재명이 몸에 점이 있다, 이렇게까지 다 밝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SBS도요, 점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이 출연자하고 그다음에 이 SBS 관련 게임을 진행하는 분들하고 말이 좀 있었는데,
이 몸이 있느냐 없느냐. 딱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 진짜 훌륭한 재산을 물려받아서 첫 번째 온몸에 점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딱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김무선이가 거짓말했다. 이걸 주장하려고 한 건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 출연한 이 개그맨 양세형 이 개그맨이 지금 보이는데 점이 여러 군데 있다. 이렇게 딱 지적을 하니까 이 양반이 지금 그러면서 화를 좀 냈다. 이런 이 보도가 있고요. 그래서 화를 내는 바람에 이거 뭐 좀 속된 말로 거시기했다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는요, 이 머리 염색과 관련해서는 두 번째 물려받은 유산이 뭐냐면 머리가 안 빠진다, 숱이 많다, 한 개 심는 데는 몇백 원 한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흑발이던 머리 염색이 바뀌었다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염색 색상을 바꿨다. 원래 제가 거의 백발인데 너무 하얘서 고민을 많이 했고 염색을 하러 미용실에 갔는데 조는 사이에 머리카락을 보라색으로 만들어 놨더라. 그 색이 빠지니까 회색이 됐고 지금 이 색깔이 더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 반드시 이겨야 할 강력한 이 경쟁자가 누구냐. 그래서 윤석열이 어떠냐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요. 이 심장 수가 수가 갑자기 폭등했다는 거예요. 94까지. 이 얘기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했는데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도 거짓말 탐지기 동원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제작진한테 이것 좀 편집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이낙연 후보보다 외모가 활동이 낫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조금 낫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여기서 웃기는 얘기가요. 어머니가 자신 성공과 관련해서 의견을 나누는데 어머니가 점쟁이한테 물어봤는데 이재명이 네가 분명히 대상한다 하더라. 너를 잘 키우면 호강한다더라. 라는 얘기를 했다. 이걸 소개하고 너 크게 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셨다. 저도 그 말을 암시로 듣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뭐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도전해 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이거 그야말로 그동안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쭉 고생을 해가면서 공부하고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천의 용이 낫다. 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요, 공장을 다니면서 그냥 검정고시 준비하면 언젠가는 뭐에 쓰이겠지 생각을 했고요. 진짜로 기회가 돼서 대학 입시에 시험에서 전국 3,500등 이내에 들면 등록금을 면제하고 생활비 2만 원을 준다는 공지를 보고 공부해서 대학까지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공장 다니고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학원 다녀와서 독서실로 가서 안 졸기 위해서 앞정을 테이프로 책상에 붙여서 졸면 바로 피보게 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얼마나 잔인한가. 졸다가 찔리면 잠에서 깼는데 그래서 제 참고서에 피가 많이 묻기도 했다. 그리고요. 그렇게 등록금 면제받고 월 20만 원을 생활비로 받았다. 그때 공장에서 받던 월급이 7만 원이었는데 출세도 이런 출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돌아다니는 얘기 중에요. 북한 공작금 1만 달러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형님이 하신 거다. 형님이 시정에 관여를 한 걸 차단했고 그 일을 어머니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시도하다가 어머니를 협박했다. 형님이 집에 불을 지른다고 해서 어머니가 집을 나오시고 돌아다니셨다. 그런 상황에서 다툼이 벌어졌고 당시엔 시장을 그만둘 생각이었고 언젠가는 화해를 해야 하지만 형님은 이미 영원히 가버렸다. 지우고 싶은데 지울 수 없는 게 삶이고 책임이다. 공직자로서 품격을 못 지킨 게 후회된다.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지지율 얘기를 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지지율 그러니까 일희일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영향을 안 받는 것 같긴 한데 받는 것 같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을 할 때 심박수가 크게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구 이름을 제일 많이 검색하느냐. 그러니까요. 이낙연, 윤석열 그게 아니고 자기는 자기 이름만 많이 검색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했는데 탐지기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요.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그런 지금 경선 그리고 여야의 선거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야권에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요. 각별히 긴장 상태에서 이번 대선에 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 대장동 사건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곽상도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에 대구시당에 탈당계를 냈고요. 이 탈당계를 내면 탈당계를 낸 순간
발효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당 처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에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무거운 중징계 논의를 했었는데 상황이 일단락됐다. 그래서 이 김기현 원내대표가 굉장히 좀 무거운 마음이다. 무거운 마음이다. 그렇지만은 이낙연 대표 특검을 받아라.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성역 없이 특검도 그리고 국정조사에도 임해야 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특히 이재명 지사가 이거를 거부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통이고 민주당이 비호 세력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요. 과거의 아들인 화천대유의 말단 직원 50억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은 대장동 게이트의 규모가 천문학적이고 그 관련자들의 권력이 어느 정도일지를 가늠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요.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 당사자인 이재명 지사만이 이 모든 의혹에 답할 수 있고 자신의 재임 시절 일어난 거대한 개발 비리를 정치적 술수로 피해가면서 대선만 치르겠다고 한다면 용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강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여당의 경선 결과 그리고 우리 야당의 긴급 최고위원회 그리고 곽상도 의원의 탈당